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특검 수사,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정치권 이야기 네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민영삼 한양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조금 전이었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국정농단을 묵인한 사실이 맞냐,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느냐 등등 한 4-5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역시 우 전 수석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하는데요. 그 관련 화면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하셨습니까? 민간인은 왜 사찰하셨습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감찰 해체 주도하셨어요?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그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법은 잘... 개인적인 소감을 밝혀도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이 인상 깊습니다.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얘기에서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본인의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계속 유지한 채로 한결같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질문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은 법조계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사실 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출석할 때도 검찰에 가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하면서 네. 후다닥 들어가는데 그렇죠. 검찰에 갈 때도 상당히 질문을 그래도 다 받아주고 들어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가는 변호사들도 상당히 긴장하는데 예. 법정에 들어가면서도 저 정도 했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그만큼 당당하다라는 표시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하는 그런 양가적인 측면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결국 모든 것이 뭡니까? 최순실 씨를 알아야 최순실 씨에 했는 농단을 방조하고 할 수 있는데 최순실 모른다. 결국 검찰이 당신들이 입증하라. 이렇게 모든 공을 검찰에 떠넘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과거에 검찰 출석과 당시에도 지금 영상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보는 게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도 기자의 질문에 한 번 더 저렇게 이른바 레이저 눈빛이라고 하죠. 지난해죠. 보였습니다. 지난해 이제 검찰에 출두할 때는 그 당시 이제 기자가 확 달려들면서 네. 그 당시 정강 문제, 가족에서 정강 문제를 가니까 쫙 째려보는 게 예. 한 3초 가까이 째려봤죠. 길게 그랬죠. 3초 째려봤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나왔던 그 유명한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보면은 팔짱 끼고 목 풀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게 무슨 황제 조사를 받은 것이냐.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나중에 국회 청문회 나서 왜 째려봤습니까? 네. 라고 얘기하니까 째려본 게 아니라 갑자기 그 기자가 확 달려들어서 놀라서 봤다. 예. 라고 했는데 아까 조금 전 저 모습은 실제로 굉장히 빈정이 상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보면 당신이 이제 곧 구속될 텐데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기자 언론 인터뷰인데. 구속이 된다면, 예. 그러니까 구속이 된다면이라고 물론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저희에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 있다. 그 예. 저희는 당신 사실 오늘 이런 구속될 말씀. 건데 라고 네. 하니까 굉장히 빈정이 감정을 상한 건드렸다고 볼수 보는데 있겠죠. 앞서 우리 최진영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그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하는 얘기 있죠. 예. 최순실 모른다. 예, 예. 이게 어디 최종적이자 최초의 방어선이에요. 이것만 딱 자기가 끝까지 지켜내고 이것을 내가 최순실을 안다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예. 나머지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안 풀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서 오늘 장시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또 보면 오늘 영장 전담 판사 또 많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예. 우병우 전 수석은 나는 여전히 최순실을 모른다는 부분을 갖다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나머지 4개 정도 지금 그 구속영장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검찰에서 그 부분도 아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다음에 딱 한 가지는 딱 떨어지는 거 있죠. 국회 불출석. 그건 네. 딱 떨어지는 그거는, 거니까 그걸 예. 제외하고는 나는 최순실과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민정수. 그러니 국민들의 아마 보편적인 어떻게 법 감정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네. 기사에 따르면 국정농단을 덮으려고 저희도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개헌을 기획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최순실 씨 관련해서 불거졌을 때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개헌 얘기를 꺼내는 그런 부분이 모종의 기획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샀었었는데 이것이 모의를 했었고 우 전 수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여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흘러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정을 돌이켜 보면은요, 최순실 씨의 사태에 대해서 최초 보도가 나온 게 7월 26일로 우리가 기억하죠, 작년에. 예. 그 전에 보름 전 정도에 7월 중순쯤에 그 언론사에서 최순실 씨의 집 지하에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최순실 씨는 대책을 논의한 겁니다. 예. 아, 언론사에서 나를 쫓아 다니고 있습니다. 라면서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그럼 대통령한테 보고했으면은 대통령이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대책을 소개하고 해서 최순실 씨가 준비를 해서 9월 3일 독일로 피신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10월 24일 날 이제 대통령께서 바로 이 개헌 카드를 갖다 내는데 예. 그 과정에서 최순실 씨 문제가 그냥 덮어질 사항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걸 뉴스를 더 큰 뉴스로 덮기 위해서는 개헌 카드를 갖다 대야 되겠다라는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거기에 최측근이라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없는 가운데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참모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오히려 정무수석보다는. 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그 회의에 참석해서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덮으려고 정치적 아주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10월 24일 날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개헌카드를 들이댔죠. 네. 근데 그 개헌카드가 그날 밤에 언론사의 태블 PC 폭로로 인해서 완전히 예. 무참히 이렇게 네. 된 그런 건데 그 회의에 우병우 수석은 저는 당연히 참석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네, 예. 네. 박 대통령이 당시에 개헌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 네, 모릅니다. 민정수석 자리 있으시면서 국정농단 사태 몰랐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 갈게요. 한마디만. 그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법은 잘 네. 네. 끝까지 일관하는 거는 최순실은 모른다라는 그런데 겁니다. 모를 리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화면 밖에 있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우리 목소리가 전달 안 됐는지 모르지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정윤회 씨의 부인인 줄 알았다. 문고리 3인방도 그렇고 일관되게 그렇게 진술하는데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인물이에요.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청와대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해 겨울 11월에 문건 유출 사건 터집니다. 이 대통령은 이거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예. 그럼 민정수석실이 대대적으로 움직였을 일이에요. 덮기 위해서든 밝히기 위해서든. 근데 결국 이제 덮는 결과가 되면서 최순실이 이제 1년여 묻혀 있다가 다시 튀어나온 게 됐는데 이때 최순실을 몰랐으면 안 되죠. 민정수석실 근무하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박관천 전 경정이 대한민국 이 권력 서열을 매겼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상하게도 정윤회가 2위예요. 다 우리도 방송하면서 이상하다. 예. 왜 최순실이 1위고 정윤회가 2위일까? 예. 국정농단 정윤회가 한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2년 전에는. 그런데 그때 몰랐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면 저는 무능한 민정수석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 말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거짓말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특검이 밝히시오라고 지금 이제 나오는 입장이니까 특검이 밝혀야 되는데요. 특검이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헌 카드가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일관되게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당대표를 맡고 있던 김무성 대표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개헌 논의가 수면 밑에 있다가 최순실을 덮기 위해서 개헌을 꺼냈다. 이건 정치는 아니죠. 분명히 봤을 때. 사실은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다. 최순실 게이트보다 더 큰 이 논란이 될 만한 이슈가 뭘까? 개헌이다. 근데 지금 보면은 특검이 밝힌 573차례의 독일과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차명폰 통화를 보면 네. 바로 10월 23일, 24일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헌 논의를 누가 꺼냈을까? 기획자는 누굴까? 그때도 궁금했는데 지금 그게 특검 발표를 보면 최순실일까 했는데 또 다른 전원으로는 그게 우병우 당시 네. 민정수석이었다. 회의에 같이 참여했었다. 네. 그러면 결국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최순실과 우병우의 합작품이다. 대통령은 그것을 시정연설에 가서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1 태블릿 PC가 나오죠. 예.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1차 대국민 담화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개헌으로 덮는데 반나절 만에 실패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특검에서 밝혀야 될 상황이 오늘 이제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치열하게 다투겠지만 지금 특검의 집요함을 보면요. 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네. 기각됐는데 재청구해서 결국 구속시켰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결국 또 재청구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과연 우병우 전 수석의 편이냐, 특검의 편이냐. 제가 보기엔 한 일주일인데 내일 새벽에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사실 아니면, 네.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예. 결국 굉장히 많이 그걸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는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하나 이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혐의가 4개지 않습니까? 네. 하나가 직권남용, 그러니까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가지고 문체부 직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 그런 네. 내용 하나하고 직무유기, 최순실 농단 알고도 묵인했다. 그리고 특별감찰법 위반, 이게 특별감찰관을 사실상 해체하는 데 주도했다. 예. 그리고 국회에서 위증 내지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건데요. 네. 지금 직무유기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미만입니다. 1년 이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직무유기만 가지고는 약하다는 것이죠. 예.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직권남용 내지 특별감찰법 위반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중에 하나라도 사실 인정된다고 하면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게 유죄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 특별감찰관법 위반이 저는 굉장히 눈여겨보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무슨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전화를 해서 형 아파 어디 얘기했다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에 5, 6명 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만약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른바 위계나 위력으로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고 네. 증거가 있다라고 있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특검에서는 오늘 주요 쟁점이 직권남용 혐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문체부 인사도 있지만 지금 또 새롭게 나온 게 외교부 인사 좌천 관련해서도 나왔잖아요. 사실 그 얘기는 작년 초부터 외교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만 섞인 얘기들이 네.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뭐냐니까 그 당시 이제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제 중국의 방문객들이 대폭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자 피, 네. 그저 현재 공관에서 비자 피를 갖다가 수수료를? 감면해 주어라라는 네. 이야기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북경이든 어디든 총영사관, 영사관 있는 데서 그 현지인들을 고용하는데 그 비자 피, 네. 수수료 갖고 수수료를? 사실을 그렇게 해왔대요. 쭉 지금까지. 예.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청와대에서 하지 마라. 감면하자고 하면. 그거 받지 마라. 이거 예. 대통령 이쪽에 특명사항이다. 이건 저 관광진흥을 위해서 해라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외교부 쪽에서 네. 조금 불편한 심기를 갖다 법무부에다가 토로했던 모양이에요. 네. 아니 이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현지 공간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그때 얘기 나온 저 지인들이 이제 그쪽 외교부 이제 지인들을 네. 얘기했는데 네, 그때도 보면 야 민정이 해도 너무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걸 얘기했다고 민정에서 압박을 넣어갖고 외교부 공무원들 담당하던 네. 그 공무원들 갖다 이른바 좌천 시키고 이제 불이익을 사실 주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미 작년 초부터 파다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드러난 건데요. 그야말로 사실 대한민국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과거에는 사실 정무수석실이 왕수석실이었습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민정수석실이 왕수석실이 된 거예요. 왜? 민정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이 사정기관을 한 손에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흔한 얘기로 대한민국에서 마음 먹으면 누구도 잡을 수 있어요. 그 공무원들을 아니 진짜 그런데 불법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럼 권력의 남용이죠. 그러면 안 되죠. 가능은 하다. 근데 그런데. 점점점 되어갖고 이제는 보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실이 여태까지 그 민정수석실 사람들은 보면 청와대 내에서도 다른 수석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정도인데 뭐 그런 분위기에서 보면 우병우 수석 때는 아마 그것이 아마 극에 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부처에게 거의 마치 저승사자인 양. 예. 심지어는 그 서초동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법관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든가 대법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개 사실 민정수석이라 그러면 대통령이 법무 참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갖다 위세를 떨고 그냥 법관들한테 그야말로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왕왕이 있어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의 가장 큰 죄는 뭐냐니까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분탕질을 지기는데 워치독, 감시견으로 전혀 역할을 갖다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했고 그러나 권력은 그야말로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서 과도하리만큼 각 부처의 저승사자 마냥 그야말로 군림했던 이게 가장 큰 죄인데
이 아까 최진영 변호사 말씀대로 이게 법률적으로 어느 법에 딱 떨어지는지 예. 그게 지금 안타까운 실질적인 뿐이에요. 물증이 네. 있는지 이 부분도요. 그렇죠. 근데 정치적으로는요, 정말 좀 분노가 다시 생기는 것이 대통령이 최순실 씨 관련해서 이런 약점이 민정실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한테 김기춘 실장한테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2년 있었습니다. 예. 2014년 하반기에 가가지고는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민정수석으로 또 1년 6개월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또 퇴임한 뒤로는 완전히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의지한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끌려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약점이 잡혀가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걸 갖다가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탄핵이 됐고, 처벌이 가능하지만은 이거 법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검이 굉장히 고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잘하는 어떤 코너링을 포함한 어떤 개인 비리는 건들지도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는 세월호 그 참사 당시에 해경이 압수수색을 갖다 했던 그 우병우 당시 수석이 했던 방해했던 그 부분도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우리 네.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참 최고의 법꾸라지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초범일 때는 이게 우발적인 범죄구나. 하지만 작은 잡범이 계속 모이면 이게 상습범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외교인사농단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실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또 쌓이면 한 파일이 되는 거예요. 좀 굉장히 많을 걸로 보는데 지금은 또 우리가 잊고 넘어가는 사건 중에 미얀마 유재경 대사 임명 관련해서 문제는 그 전에 대사가 있었다는 거죠. 외교 전문가가. 이백순 전 대사가 있었는데 이백순 전 대사를 유재경으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최순실에게 있었던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일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백순을 무슨 명분으로 소환할 것인가? 대사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인가? 민정수석실이 가동이 됐고 이백순 대사를 뒤졌는데 뒷조사. 이것도 사찰이죠. 민간인은 아니고 공직자입니다만. 그런데 별로 털 것이 없으니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녀를 재외 국적을 둔 사람들은 다 외교 공간에서 빼시오. 4명이 소환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3명은 얼결에 그냥 이제 이 대사직을 놓은 거잖아요. 이백순 대사도 돌아왔는데 그 자제의 경우를 알아보니까 재외 국적인 건 맞는데 군복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범적으로 국방의 의무까지 다 하고 이게 한국인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런 인물을 이 대사에서 면직을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재경이라는 기업인 출신의 삼성맨이죠. 이 사람을 꽂아서 미얀마를 이제 주무르려고 하는 정황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됐던 정황이 그때 이미 나왔어요. 그다음에 외교부의 이번 건은 또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쌓이면 매우 이상한 인사 개입을 한 정황이 여러 건이 이제 좀 누적돼 있단 말입니다. 문체부는 당연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연 피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어떤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를 계속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역시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혐의를 100% 입증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소명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전망인데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증거로 제시된 게 이른바 최순실 씨의 포스트잇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 인사를 포함해서 은행이랄지 여러 분야의 인사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거를 제출했고 이를 장시호 씨가 봤다. 이렇게 해서 폭로한 증언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그 문건이 실질적으로 전달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적어도 그런 증언까지는 있다. 이런 말씀인데 민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증언의 어떤 신빙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신빙성은 저는 일단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게 어떻게 됐냐면요. 최순실 씨가 언론사에서 카메라로 왔을 적에 바로 그날 피신을 한 거예요. 피신을 했는데 화장실 갈 적에도 가지고 다닌다는 그 핸드백을 가지고 장시호 씨 집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그걸 놔두고 이 최순실이가 잠깐 빈 사이에 가방 하나 한번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저 파일하고 다른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장시호 씨가 그 사진으로 촬영해 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사 파일에 한 3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포스트잇에서 민정수석실로 보내야 될 자료 이것까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장시호 씨가 또 그러고 해주면서 나중에 뭐냐면 이게 나중에 나를 살릴 거라 라는 얘기까지 지인한테 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번에 특검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진술을 장시호 씨가 구속돼서 며칠 안 돼서 해놨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제 보안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하나씩 밝히면서 이제 수사 기법상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신뢰성이 있고 저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또 놀라는 게 도대체 이 최순실 씨는 어디까지 이 정부의 인사 어디까지 관여했는가.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우병우 씨하고는 정말 모른다고 하는데 네.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저 정도 당시 자료가 수석이 오고 갔으면은. 우자석이었다는 거. 예. 아니,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범미꾸라지, 벅꾸라지, 벅꾸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지금 뭐 우병우 씨가 이제 보면 우병우 씨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뭐 외교부가 됐던 문체부가 됐던 국가장들에 대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가서 판사님 앞에서. 아니 그것은 우리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 밑에는 민정비서실, 법무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그다음에 민원비서관이 있거든요. 예.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권력이 사유화된 것이 문제인데 예. 이런 공권력이 사유화된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요. 기준이 어렵다는 거죠. 참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면 그것도 있잖아요. 지금 최순실 씨가 장시호가 찍었다는 포스트잇이 붙어서 민정수석실로 보내라 하는데 이게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보내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동안 알려진 바와 같이 정호성 아마 보면은 최순실 씨는 정호성 씨와 가장 많은 통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호성을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그렇게 간 것인지 왜 어제 보면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초 민정수석실에서는 이철성 당시 이제 경찰청장 후보자 이 사람에 대해서 아마 사전에 민정 검증을 했던 모양이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왜? 나중에 우리 뭐 인사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과거 93년도에 음주운전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제동을 걸었던 것 같은데 누군진 모르겠으되 장시호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모가 그냥 화를 내면서 그야말로 왜 그 사람이 안 되느냐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설마 박근혜 대통령한테 막 화를 냈겠어요? 우병우 씨한테 막 화를 냈겠어요? 그에 봤을 때는 아마 보면은 정호성 씨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특검에서 불러서 이제 악의를 맞춰 보면 될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니까 지금 우병우 씨는 아까 직무감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나는 모른다. 나는 예를 들어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것을 충실하게 따랐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심증은 있을 때 물증이 없을 때 판사들이 영장 전담 판사님이 어떡할 것인가. 우리나라 보면은 죄형 법정주의인데 갑갑할 겁니다. 보니까 마지막에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조금 모자란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최순실을 모른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최순실을 지금 우병우 수석이 치는 그 나름대로의 방패막에 결국 최순실을 아는 것만 밝힌다고 하면은 사실 우병우 수석을 절반은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나는 아직까지 최순실을 모른다라는 것은 혐의 부인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영장실질심사의 법정에서의 특검이 하는 것은 최순실을 우병우가 잘 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첫 번째 허물을 벗길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있었던 모든 행위를 해 나갈 것인데 과연 그와 같은 첫 번 그 허물을 얼마나 잘 벗겨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이 포스트잇까지 해서 민정수석실에 전해라라는 것은 강력하게 민정수석실과 최순실 씨와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우병우 수석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완전히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 과연 그것을 확보하고 있었는지 아마 많은 법조인들이 그 부분을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병우의 적은 누구일까요? 어디 있을까요? 청와대에 있을까요? 이번 정권 짧습니다. 지금 4년이 이제 채 안 돼서 이 문제가 국정농단이 이제 터져 나왔는데 우병우 전 수석의 적들은요 검찰 내에 있어요. 동료들이에요. 가장 오래 일하면서 서로 거기는 이제 절친 동료들도 있었겠지만 또 서로 이제 우병우 수석이 당당하다. 역시 모범생이네. 또 반대쪽 시선에서는 이 국민들도 그렇습니다만 요즘엔 또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목이 뻣뻣한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인물평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병우 검사를 가장 잘 아는 검찰 내에 상관, 부하, 동료 이들이 우병우라는 인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물론 이제 검사장이 못 되고 나갔다가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청문회에서는 굉장히 시큰둥하게 어떻게 당신은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됐느냐. 이게 무슨 출세냐. 나 후배가 들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굉장히 좀 시큰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청와대에 갔느냐라고 했을 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추천한 것으로 안다. 김 전 실장은 그런 바 없다. 전 여기서 위증이 발생해요. 최순실을 모른다 안다. 핵심적으로 중요하지만 제일 처음은 청와대에 들어간 고리는 누구인가. 아무도 이걸 답변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고리가 나오냐 하면 왜 제가 검찰 조직 내 검사들 중에 내부의 적이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스모킹 건은 뭘까요? 우병우 전 수석의. 뭘까요? 스모킹 건은 장모입니다. 장모. 예. 최순실과 장모와 모르는 관계라고 청문회에서 그렇게 6차 청문회에서 부인했지만 아는 관계라는 정황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중식당에서 회동했다, 뭐 호텔에서 만났다, 골프 치러 가는 거 자주 봤다. 김경진 의원이 당시에 조사해 왔는데 골프장 직원이 버선발로 달려나갔다. 그때 우병우 민정수석 픽 웃습니다. 요즘에 누가 버선 신습니까? 하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이거 난 모르는 일이다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결국은 이 김장자, 장모와 최순실의 돈독한 관계가 확인되는 순간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 우병우 검사 시절부터 알아왔던 주변 인물들, 특히 직장 동료들의 전원이 있을 수 있고요. 특검에 지금 이 20여 명은 누구예요? 이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검사잖아요. 그럼 우병우를 정말 모를까요, 검사들이? 저는 이제 이 확증, 증거의 문제는 외부의 어디 호텔 직원, 골프장 직원이 아니라 검찰 조직 내부에서 여러 가지 증언들이 확보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검은 밝히지 않고 있을 뿐이지 아마 오늘 밤이 지나서 내일 새벽에 구속이 확정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모르던 감춰왔던 수사상의 여러 가지 제보 상황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정입니다. 추정. 추정이죠. 여기까지 최영일 저 평론가가 보니까 아마 검찰 수사 한 번도 안 받아보신 것 같아요. 말씀하는 거 보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면은 사실 이제 박지원 대표가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예전에 그 말씀을 계속했죠. 대한민국에 우병우 사단이 있다. 우병우 사단이 있다. 검찰 내부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경찰에도 있고. 쉽게 해서 보면 민정비서관, 민정수석하고 2년 가까이 하면서 그야말로 촘촘히 얼고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래 우병우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진짜 물 먹었어. 물 앙심 먹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보자. 저 친구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내가 다 했을 거야. 근데 카더라 갖고는 그게 안 돼요. 카더. 흔히 우리 법에서 가장 이 법조인 옆에서 이런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되는 그 책임은 검찰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우병우는 계속 보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물 수 있으려면은 그야말로 딱 떨어지는 그런 물증이 있어야지 카더라 같은 전문만 갖고는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지금 아니다, 틀렸다. 어제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통화한 적은 있지만 500번이 아니다. 근데 특검에서 이 부분은 확인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특검에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전화번호, 장시호 씨로부터 장시호 씨가 평소 때 외우고 있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제 통화 리스트를 아마 가입되는 전화 회사에 통화 내역을 했겠죠. 뭐 말은 안 오지만 언제부터 몇 시까지 통화를 했는 것을 밝혔을 텐데, 봤더니만 딱 3개의 번호만 있다는 것이죠. 결국 뭐 이모라는 사람 한 사람하고 또 정호성 비서관 그리고 또 윤전추, 안봉근, 윤전추 이 세 명만 있었다는 것이고 그 중에 특정 번호와 지금 570회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중에 실제로 통화했는 것은 뭐 몇 차례 안 된다라고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청와대에서 그와 같은 보도가 있은 이후에 어제 최순실 씨가 그 법정에서 직접 본인이 그것을 소명하면서 내가 정말 통화했는 것은 실제로 10번인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내역 같은 경우에는 통화 내역만 나오는 것이지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의심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통화를 했느냐에 대해서까지 확실하게 입증됐다라고 보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70차례나 얘기를 했다? 이것은 뭐지 하는 상당한 다른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심증 형성하는 데에 간접적인 증거는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는 뭐 변호인의 접견 금지를 풀어달라고도 요청하면서 계속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고 역시 뭐 마찬가지로 모르쇠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 씨 측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은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죠. 우선 전화번호의 통신망만 쭉 기록을 가지고 추적을 해봤는데 이것이 지금은 상당히 법정 증거로 채택이 돼요. 디지털 증거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번호, 세명폰입니다만 윤 전 추행정관이 개통한 거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공용폰을 사용할 때는 교차 사용하는 적이 없고 예.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을 때는 사용한 적이 없고 분명히 수발신이 이루어진 것은 청와대 경내고 그럼 청와대 내에 있는 인물인데 이 전화를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는 최순실이기 때문에 최순실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폰은 이동합니다. 계속 청와대 경내가 아니라 예. 독일에도 가고 유럽도 가고 국내에도 있고 근데 그게 최순실의 동선과 정확히 일치한다. 네. 이게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으로 특정된 것과 사유가 똑같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으로 추정, 최순실로 추정이고 전화의 이 통화 빈도가 늘어나는 게 이 대통령에게 문제가 생기는 시점이에요. 대표적으로 10월 23일, 그리고 10월 24일 그 개헌론이 태블릿이 터져 나왔을 때 예. 이런 등등 그리고 10월 26일로 연락이 다 끊어지는데 그때는 또 붙어있는 다른 진술이 있어요. 장시호 씨가 독일에 있는 이모가 전화해서 빨리 저 대통령에게 전화해봐라. 예. 근데 어머니가 친분이 있으니까 자기가 대통령한테 전화하는 건 두려웠겠죠. 이 모친인 최순득 씨를 통해서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걸 진술했는데 그건 또 인정을 했어요. 최순실도. 그럼 어찌 보면은 573통이냐 10통이냐 이건 차이가 크지만 최순실 쪽에서는 이제 10통에 통화한 내역을 또 밝혀야 되는데 10통만 통화한 전화기가 있을까요? 최순실에게. 저는 그 전화기가 등장하는 순간 또 다른 통화가 더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최순실 변호인 쪽에 방어 논리이기는 한데 그럼 이 취임 후에 10여 차례입니다. 취임 후 10여 차례의 통화에 대한 또 이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되겠죠. 변호인 쪽에서. 예. 그럼 이걸 또 교차 분석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일이 터져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법정 공방이긴 한데 네. 특검이 이것을 대통령과 최순실의 통화다라고 특정하는 데는 증거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근데 그 최순실 씨 부분은요, 증거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과학 수사가요, 그 얼마나 발달됐냐. 이를테면 최순실 씨가 최순득 씨하고 통화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순득 씨 전화만 찾아서 그 번호를 따가지고 그 번호를 추정하면은 최순실 씨가 최순득 씨하고 딱 한 번 했지만은 거기에 있는 그 번호를 추정하다 보면은 이 번호가 또 누구하고 했는지 그 과정에서 바로 어떤 특정 번호와 대통령으로 추정된 특정 번호하고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지금 570이 한 걸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9월 3일 날 독일로 피신한 이후에도 10월 30일 날 귀국하기 전까지 그 1차 담화 나오기 10월 26일 전까지만 해도 127일을 한 거예요. 그게 나오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아무리 아니라고도 안 나오는데 단지 뭐냐면 내용에 있어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핸드폰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기가 청와대에서 안 되는 압수수색을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금 특검이 좀 막혀 있을 뿐이지 이 정황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어제 최순실 씨 재판이 있었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최순실이 이제 독일에 가서 전화를 갖다가 하는데 대통령이 안 받아요. 안 받아서 장시호를 통해서 최순득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연락을 해서 했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졌었지만 알려졌던 것은 그래서 그랬더니 아이고 저 동생 문제 때문에 저 심려를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빨리 들어와서 해결하라 그러세요가 사실 그저께까지 알려졌던 얘기인데 그렇죠. 어제 최순실이 나와서 그걸 또 확 뒤집었어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아니 난 통화 됐다. 문제는 그 당시에 보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장시호 얘기가 안민석 의원이 추궁할 때입니다. 장시호를 갖다 집중 갖다가 이제 추적할 때인데 그래서 계속 장시호 얘기 나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갑해서 오히려 보면은 최순실이한테 물어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윤전추 행정관의 전화번호를 그래서 윤전추 행정관을 통해서 박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까지 알려져 있던 특검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는 어제 최순실의 공개법정에서의 이야기로서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570회가 됐던 그것이 과연 그 세 개 전화번호 중에서 실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것인지 윤전추 것인지 그걸 아직 확정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570회라고 특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독일에 가 있는 동안 127차례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사실 청와대에서는 10차례가 될까 말까 뭐 거기 기다렸다는데 최순실이 어제 공개법정에서 10차례 그거 다 전화 다 됐다 안 된 거 아니다. 오히려 지금 장시호가 얘기했다는 그 이야기는 거꾸로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아마 재판장님도 정신이 혼미할 수도 있겠어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장시호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독일에 가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그 JTBC 관련되는 기사가 나오고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대국민 사과 이후에 계속 전화가 안 되었고 그래서 뭐 여차저차해서 다시 연락을 했는데 결국 최순실 너
들어와라 했다는 것을 한 다음에 연락이 안 됐다라고 지난번에 나왔던 걸 근거로 한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서는 결국 지금까지 그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뭐 하는지를 사실 몰랐고 그 보도와 관련해서 안 다음에는 딱 끊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 2차 담화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끊고 살겠다. 결국 그와 같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정황이 아니냐라고 지금 치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예. 네. 헌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또 하나의 재판의 지금까지 어떤 공방 과정들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따져보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최후 변론 관련한 논란이 또 있었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 측에서 헌재 재판관과 고성이 오가는 예. 그런 상황들도 좀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나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그냥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게 좀 더 많으세요? 상의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힘을 받는 게 국가 품격에 위해서 좋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리인단 내부에서 조율이 아직 안 되신 말씀. 아니,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증거조사 마치고 최종 변론기일까지는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소추 사유가 13개고 검찰 수사 기록이 5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입니다. 아주 방대한 사건인데 증거조사 종결 후 최종 변론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재판 진행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양측 당사자는 그 진행에 대해서 협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바와 같이 재판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이 사건 탄핵과 깊은 연관을 갖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도 대거 채택을 해주는 등 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려는 의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중환 변호사의 변호인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발언의 의미부터 조금 살펴볼까요? 법정 나와서 신문을 대통령이 받는 게 국가의 품격에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본인 얘기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지, 아울러 대통령하고 변호인단 간의 뭐 상의는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 질질 끌고 있다라는 느낌이.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뭐 저희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좀 탐문을 해보면은 뭐 대통령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유폐돼서 혼자만 계신 거 아니에요. 예. 보면 여러 참모들하고도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변호인들하고 뭐 충분히 얘기되고 있다고 듣고 있고 사실 뭐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변호 전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먼저 헌재 소장 지금 권한 대행이죠. 퇴임한 그 이후까지 어떻게든지 좀 끌어가자. 예. 끌어가면은 그때부터는 7명 남으니까 7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심리 정족수예요. 그렇죠. 7명이 아니 되면은 6명만 돼도 심리를 못 합니다. 7명 심리 정족수고 이 7명 심리에서 2사람만 반대하면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탄핵 파면할 수 있는데 만약에 2사람이 반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끌어가자. 그 전략 차원에서 그동안 여러 얘기 나왔죠. 뭐 변호인 대리인단의 뭐 전환 사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의 뭐 이게 헌재 재판정에 출석인데 조건을 붙였어요. 저 3월 2일이나 3월 3일쯤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첫째. 둘째, 나가서 얘기를 하되 그야말로 재판장이나 이제 재판관들이나 그다음에 국회 소추위원 측에 소추위원이 흔히 우리 일반 재판 같으면 검사입니다. 그렇죠. 검사의 그런 신문은 받지 아니하고 본인의 최후 진술만 그냥 담담하게. 그러니 이정미 재판관이 그건 안 되겠는데요. 나오시면요. 우리 재판관들의 어떤 신문에도 좀 응하셔야 되고 물론 답을 하고 안 하고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쪽 국회 소추위원 측 검사 측이죠. 검사 측의 청구인 측의 신문에도 응해야 됩니다. 답 안 하고는 변론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세요. 재판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는데 재판관들이 묻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의원 등이 막 묻습니다. 대통령이 꿀먹은 벙어리만 있으면 이 모양이 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리인단 측에서 국격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누가 아침에 오늘 뭐 사설을 보니까 이미 대한민국 국격은 최순실 게이트 이 사건 터지면서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다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것은 뭐냐니까 이른바 3월 13일까지 끌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이라면은 이렇게 하는 가운데 결국
헌재는 아니 나와서 신문을 갖다 응하라 그러면 그런 것에는 응하지 않고 즉 헌재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품격 말이죠. 전 이중환 변호사에게 좀 되묻고 싶은 대목이 있어요. 국가의 품격.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에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피청구인, 당사자인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탄핵 소추위원들이 묻고 재판관이 묻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늘 억울하고 결백하다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아니다. 요건 맞다. 이건 문제가 있다. 나의 반론은 이렇다. 소통이잖아요, 이게. 소통의 과정으로 그럼 무엇이 진실인지를 당사자가 밝혀주는 거.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아니 본인이 소명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답변서가 짝짓기 된 거 내고 그 이후에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럼 본인이 나와서 말씀을 좀 하시면 좋은데 그러면 JKJ TV만 띄워주는 게 국가 품격이 좋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지상파가 몇 개고 종편이 몇 개고 보도 전문 채널이 몇 개고 유수 언론사가 많아서 이것을 매일 실시간으로 취재하면서 보도하고 있는 언론 선진국인데 JKJ TV하고만 대통령이 이 엄중한 시점에 인터뷰를 해서 나의 입장은 이러하다 얘기하시고 그것에 같은 모델로 헌법재판소에서 나의 얘기만 들어라 당신들은. 이건 국가의 품격이 지켜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저 이중환 변호사의 답변이 저 말씀이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헌법재판소법의 49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국회 소추단 측은 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피청구인은 대통령.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없는 사항은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의 최종 변론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303조에 검찰이 의견 진술 한마디로 구형 탄핵해야 된다 이와 같은 의견을 한 다음에는 재판장은 변호인과 이 피고인, 피청구인에 대해서 최후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은 탄핵 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통령이 나오면은 아직 절차가 안 끝났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찰에서 국회에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다 끝난 이후에는 이제 피청구인으로서 혼자 질문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최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법을 두고 얘기를 했을 때는 둘 다 어느 정도 맞는 것이 있는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미 나와서 신문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나왔을 경우 신문하고 그러고 종결을 한 다음에 최후 심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최후적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그런 것이 이 박근혜 대통령 측의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를 포함해서. 그래서 뭐 최종 변론 기일을 좀 정하고 또 아울러 그걸 정했을 때 추후에 또 뭐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추후에 또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을 한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그 대리인단 측의 시간 끌기 너무 도가 지나치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숨은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끌면서 보다가 나중에 요행수로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요행수도 있지만은 정말 끌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진사퇴 카드를 약간 만지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분위기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이게 정말 분위기가 탄핵 인용이 확실시 되면은 대통령으로서는 그 카드를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런 그 가능성 때문에도 지금 계속 최대한 시간을 끌고 그 대통령 변론 기일을 갖다가 직접 한번 출석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도 이제 용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내일까지 대통령 출석일을 따로 안 잡아줄 테니까 내일까지 나올 건가 언제 나올 것인가 답변을 해라. 이렇게 지금 헌재에서 확실하게 했습니다. 실제 일각에서 탄핵 선고 전에 박 대통령이 자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의문으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모델이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미국의 닉슨 모델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원에서 이제 소추를 해서 상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물론 재판관은 연방 대법 원장이 합니다. 재판 주심은 나머지 상원에서 결정하는데 탄핵 바로 전날 사임을 했죠. 사임하면서 유명한 명문을 남기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나는 사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모델을 갖다 갖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닉슨 모델의 기본은 나라가 두 조각이 나게 됐고 이 탄핵을 하게 되었을 경우 탄핵 최종 결정하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대통령이 사임하자마자 그것을 즉시 대통령직을 인수인계받은 사람은 부통령이었던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뭐냐니까 닉슨에 대한 전원 사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3년간 끌어왔던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그 수많은 사건들 마저 그 탄핵까지 몰려든 닉슨 전 대통령이 돼서 포드 대통령이 딱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내린 행정명령이 이른바 닉슨 대통령에 대한 전 사면이에요. 근데 우리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야하는 순간 민간인 분으로 물론 탄핵되어서 지금 보면 일부 보수 언제 매체에서 보수 논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칼럼으로 쓰는 것이 뭐냐니까 이거 보면 탄핵이 되든 탄핵이 인용이 되든 탄핵이 기각이 되든 현재 분위기에서 누가 승복하겠느냐. 한쪽 진영에서는 이쪽에서는 그야말로 꼼수 써서 이거 만약에 기각을 받아냈다라고 과음을 칠 것이고 인용이 되는 순간 지금 태극기 든 사람들은 이거 왜 갖다가 헌재가 이런 식으로 정치권 눈치 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무리하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나라가 두 쪽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대통령이 그야말로 하야하고 뭐 정치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즉 지난해 나왔던 이른바 4월 하야 6월 조기 대선 또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 11월 15일경이던가요. 문재인 전 대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선퇴진 선언 후 퇴진 방안 논의 수습 논의 먼저 퇴진하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이제 광장의 촛불이 커지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만 이미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서는 닉슨 모델로 갈 가능성은 별로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호세프 모델이라고 있죠. 그게 이제 작년에 브라질 대통령이었던 호세프 대통령이 나와서 거기도 똑같습니다. 상원에 나와서 그야말로 몇 시간에 걸쳐서 자기의 뭐 억울함을 하소연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탄핵됐는데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을 끌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특히 최근에 보면 2주 전부터죠. 9분 그저 전직 뭐 정기승 전 대법관을 비롯해서 9분들이 광고 내면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보면 자꾸만 보면 탄핵 인용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불길한 마음이 드는 게 혹시라도 불복의 그 결과 예를 들어 탄핵 인용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한 어떤 핑계거리, 빌미거리 이런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가운데 왜 이렇게 보면 헌재가 급히 서두르냐. 라는 등등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서 우리 민 원장님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그 하야 카드를 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카드를 만질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대통령의 헌재 출석 또한 화제가 되고 있으면 약간 빛이 발했지만 대통령의 특검 출석 또한 계속 미루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제 특검 연장론이 얘기가 나오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사당 대표가 특검 기한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바른정당의 정병국 대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서 있는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시고요. 이제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도 자리를 했습니다. 야 4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회동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조속한 승인을 요구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특검 연장 요구 방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용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두 번째는 국회에 상정해서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일단 특검 연장 법안은 지금 법사위 상정에 불발됐다고 합니다. 오후 2시에 재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야 의원들의 이견으로 결국은 불발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 오후 2시에 재논의 된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뭐 대표들이 만나서 뭐 모종의 대책을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황교안 대행이 거부하면 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법사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도 지금 좀 부정적이고 또 직권상정이 돼서 본회의에 통과되더라도 황교안 대행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제2요구에 붙여져서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3분의 2가 지금 또 안 되고 왜냐하면 3분의 2 다시 재의결 포결하기 전에 특검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2월 말이. 그러니까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지. 그리고 우선 당장에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지금 안 해주는 것이 가장 또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참 아쉬운 게 야당의 그 어떤 정치력이라 할까요? 앞을 한 치도 못 내다보는 그런 아쉬움이 총리를 그때 당시에 총리를 야당이 추천해서 해놨으면은 훨씬 더 받았어야 됐다. 훨씬 매끄러웠을 텐데 워낙 이 분노 민심에 쫓아가다 보니까
그걸 좀 놓친 그 정치력이 좀 미숙함이 있었다. 네. 뭐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예. 그런 부분 한번 짚어주신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예.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칼자루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칼자루입니다. 특검 연장을 거부해도 국민 여론에 어마어마한 역풍을 받을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 이 후보 지지율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주로 이제 친박 지지층의 이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네. 뭐 10%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즐기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 지지층 결집에 묻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과연 좋을까요? 일단 대선 나오는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본인에게 뭐가 좋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긴 정치 지도자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입장에서는 각인 효과, 인지도를 제고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이번 정부의 마지막 권한대행입니다. 그냥 국무총리도 아니고 그 역할을 국가적 차원에서 잘 무난하게 마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게 마쳤을 때 MB정부 후반에 김한수 총리가 대선 물망에도 오르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저 2004년 탄핵 정국을 넘겼던 고건 당시 총리가 또 그 이후에 대선 후보 물망에도 오르는 거고요. 이 황교안 이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칼자루인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이니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호하겠다. 그 연장 거부. 그러면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 거고요. 지금 예. 이제 당장 며칠 안 남았습니다. 28일이. 근데 지금 황 총리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국회 야사당이 저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만 법 개정은 실현 가능성은 낮은데 압박 카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 마지막 전날까지만 내 입장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오늘도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럼 8일이나 남았는데 열심히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20일 남았을 때 그 얘기 했었죠. 예. 오늘도 그런 얘기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억지 춘향이라는 느낌이고요. 네. 연장해주는 순간 지지층 결집이 다 와해되고 빠지고 황교안 이제 이 권한대행도 어찌 보면 일명 태극기 집회에 그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걸 감수할 것인지도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서 네. 거부 가능성 높게 봅니다.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야사당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으로 압박하지 않습니까? 오늘 좀 전에 그 박지원 그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까지, 내일까지 밝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그 민주당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고한다. 네, 연장해라.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해라라고 할 것이고 결국 또 하나의 트랙으로서 법으로 연장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지금 뭐 한다 하더라도 법사위에 그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금 법사위 간사가 누굽니까? 김진태 의원이죠. 예. 지금 법사위에 상정을 하려고 하면은 관행적으로 지금 그 간사들이 합의를 해야 네. 올라가는데 내 눈에 크게 들어가지 않는 한은 통과시키지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 또한 이게 천재지변이냐. 예. 결국 합의해서 와라.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뭐 국회의 국민들의 여론이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현실, 냉응업한 현실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통과하기 어려운데요. 결국 그러면은 통과하는 것이 만능이냐 봤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하나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된다 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조기 대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 조기 대선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계속된다? 그렇게 되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고 특검이 정치와 뒤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것이 국민의 어떤 여론을 또 하나의 또 갈라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월달 내에 끝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 틀렸다고 보기만도 어려운 점도 있다고 방금 봅니다. 얘기하신 부분은 특검은 연장이 되고 탄핵은 인용이 됐을 때를 그렇습니다. 말씀해 그렇기 주신 때문에 거고요. 그런 점을 염두를 해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결국 정해진 일정대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황태순 평론가께서는 뭐 국회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어떤 뭐 시나리오별로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엔 이렇게 될 것 같고. 네.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은 야사당이 보면 21일까지 밝혀라. 안 밝히죠. 안 밝힙니다. 안 밝히고 25일까지 기다릴 겁니다. 25일까지 3일 전에만 얘기해 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아이고 이제 이런저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 밝히게 되면 지금 저렇게 보면 야사당 대표들이 모여서 자 입법을 갖다 추진하겠다. 즉 이 특검법을 개정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진태 의원 특히 보면 오늘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특검 연장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자 그런 상태에서 아까 우리 민 원장님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경우 즉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유일한 길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입니다. 직권 상정은 그야말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른바 천재지변이나 사변. 예. 그다음에 그 교섭단체 정확한 표현입니다. 교섭단체의 대표위원들. 그게 예. 우리 원내대표였어요. 교섭단체 대표위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근데 어떤 경우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세균 의장이 직권 상정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야 4당 대표들이 저걸 압박하는 것은 네. 실제로 보면은 야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구속 수감이 되어 있는데 예. 아니 열흘 20일 동안 수사하려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최소 검찰한테 뭘 줘야 돼. 이건 뭐냐. 그러니까 그 탄핵의 결과 이후에 서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네. 그다음에 야 4당 대표들 같은 경우는 그걸 압박을 하면서 헌재에서 자 상황이 이래서 만약에 28일 날 특검이 일단 뭐 이제 마무리되더라도 분위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쪽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쪽 네. 보수 쪽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네. 계속 거부하면서 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특검 지금 보면 막상 태극기 집회 같은 데 나가보면요 특검 해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검이 이미 정치화돼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몰고 가려 해? 서로 이미 탄핵 결정 이후에 명분 싸움을 위해서 다투는 것이고 국회 절차상은 어떠한 경우도 이것이 법 개정이 되기는 어렵다. 근데 네. 거기서요. 예, 거기서 시나리오 하나를 더 추가하자고 그러면 네. 만약에 특검이 연장이 되면 예. 3월 말까지 네. 연장이 되고 3월 13일 이전에 지금 거의 현재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대통령이 탄핵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예. 그러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그러면 남은 20일 동안 3월 말까지 안에 특검 수사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특검 수사도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그 조사를 마찬가지고 사법 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 파장이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수층에서 상당히 꺼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정치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가 약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재단, 미래재단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회적인 대기업들의 많은 좋은 후원금을 받아서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선의로 한 말이라고 믿습니다. 안 지사의 해명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안 지사의 말에 분노가 빠져 있습니다. 분노는 정의의 출발입니다.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있어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안희정 지사 측은 지도자의 분노가 피바람을 부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맞대응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분노 지금 싸움이 됐습니다. 분노 싸움이 됐죠. 선한 의지, 선의 싸움에서 이제 분노 싸움으로 넘어갔어요. 네. 분노라는 키워드는 이제 분명히 문재인 전 대표가 꺼냈는데, 예. 근데 그 전에 역공은 좋아요. 지금 안 지사가, 예. 현 지사죠. 안희정 지사가 역공을 펼 상황이라기보다는 우선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이 지금 두 개로 갈리고 있어요. 예. 처음에는 반어법이다. 이게 조롱의 의미다. 우리 들었습니다만 뭐 분위기가 청중들의 약간 폭소가 그랬다. 터져 나오죠. 예. 그리고 본인은 진지하게 얘기한 게 맞아요. 저게 진심인가? 아니면 저게 풍자인가? 근데 어쨌든 폭소가 터졌으니까 풍자다라고 해명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진지하게 또 이야기를 해명을 합니다. 철학적인 용어를 많이 구사해서 지난밤에 굉장히 지지난 밤에는 야권 지지층이 엄청나게 뜨거웠었고 이 논란으로 또 지난밤에도 안 지사의 진의는 무엇이냐? 이 진의 논란으로 지금까지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 가지 새로운 키워드를 문 전 지사는 선이라고 믿는다. 이것도 약간 조롱일 수도 있어요. 선이라는 말을 또 갖다 썼습니다. 네. 하지만 해명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해명은 됐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불의에 대한 분노가 빠져 있으면 정의를 바로 세우기 힘든 거 아니냐. 조금은 더 분노하시오.
또 이 불의에 대해서 좀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시오. 야권 지지층도 좀 돌아보시오. 이런 좀 충고를 하고 들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바람을 부를 수 있다라는 역공은 예. 안 지사는 노선을 변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아, 지금처럼 그대로 가겠다. 이 보수를 향한 행진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일관된 이 길이에요. 이미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를 07과 3 할 때부터 이게 뭐 최근 몇 달 동안 보수도 예. 확장해야지 이게 아니라 쭉 안 지사가 걸어온 과정이거든요. 네. 전 그 일관성은 인정을 하되 지금 문제는 이 촛불 민심 국면이라든가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이 측면에서는 이게 산토끼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집토끼는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 안 지사에게 좀 빠져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예. 네. 그 균형을 잡는 뭔가 자기 해명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말씀을 이어받으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소위 말하는 중도 행보가 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분석과 함께 예. 선거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당 후보로 선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지지세는 문재인 전 대표가 높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어떻게 확장하지 못하고 중도 행보로만 가면 본인 당보다는 외연 확장에만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을 가는데 네. 본선 전략에 먼저 투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당내의 그 비판이라고 할까요? 또 그 좀 너무 나갔다라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비판이 그 상존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해석을 하자면은 안희정 지사는 결국에는 당심도 민심으로 갔다가 스며들면은 그 민심을 따라가는 게 당심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예 본선을 잡아가지고 이게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네. 외곽에서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중도 개혁 노선에서 보수층까지 하는 확장성을 가지고 쭉 이렇게 가는 거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먹혀 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 부분이 만약에 이 선거인단이 정말 지금 현재 뭐 한 100만 명 수준으로 가면은 문재인 산성을 넘어가기 힘들다고 보지만은 150만 정말 200만 명이 넘었을 경우에는 저는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그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나타나는 지지율로 보면 당내 지지율은 문재인 전 3대 대표에 1이죠. 대해서 예, 3분의 그러니까 1이죠. 당내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보면 여론조사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네. 비율은 한 65 정도에서 네. 한 20 정도, 대략 한 3대 1 정도 비율인데 아까 민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안희정 지사는요 처음부터 그 전략을 택했던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부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75 내지 80%가 이른바 친문 계열입니다. 지난해 4.13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지구당 위원장 거의 한 80% 가까이가 예. 친문 계열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 이른바 접전을 벌려서는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외곽을 두들겨서 내부를 치는 겁니다. 네. 그 외곽을 두들겨서 외곽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우선 중도 보수층을 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 지지도를 갖다 올리게 되면은 민주당의 중심 세력이 어디입니까? 호남입니다. 호남 민심에서 그래 지금으로 보았을 때는 안희정 지사도 처음에 보니까 정말 뭐 좀 별거 아닌 듯 싶었더니 이거 보니까 한 달 만에 4%에서 22%로 5배 뛸 정도의 저력이 있고 특히 외연 확장성이 있네. 정권 교체는 지금 보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것이라면은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 조금 우리도 그동안 좀 껄끄러웠던 부분도 있는데 차라리 안희정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 국민 경선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2012년 108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한 57%가 투표했고 그중에 한 57%를 문재인 당시 후보가 취득함으로써 결선 투표 없이 바로 후보가 되었는데 이것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130만, 150만이 넘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아까 우리 민 원장 말씀하신 대로 만약 200만 가까운 사람이 되었을 때 네. 그른바 친문, 핵심 친문들이 과연 그 정도 그걸 완벽하게 통제 가능할 것인가 쉽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 보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안희정 지사가 의도적으로 피바람이란 굉장히 자극적 표현을 썼다고 봐요. 왜냐니까 분노란 표현도 자극이지만 그 분노란 표현도 계속 보면 안희정 지사나 또 안철수 뭐 다른 당 얘기입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공히다 보면은 분노를 갖다가 녹여내어서 그걸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희정 지사 아니 정치 지도자가 분노에 등에 업혀가다 보면 결국 피바람 부를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가장 자극적인 표현으로 각을 세우고 있으면서 외곽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것이 모르겠어요. 다음 주나 뭐 그 다음 주 정도에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네. 실제 저는 그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좀 풀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 민주당 내에
대선 후보가 누가 됐으면 좋겠냐라고 민주당 지지층한테 물었는 이번 주 초에 했던 갤럽 조사에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60% 초반으로 해서 지난주에 비해서 4%가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24%에서 지난주에서 3% 올랐고 흥미로운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7%로 지난주에 비해서 4%가 떨어졌습니다. 보면은 한마디로 이재명 지사에 있던 4%가 시장에 있던 것이 그대로 문재인 전 대표한테 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결국 좀 전에 다들 얘기했듯이 역선택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역선택해서 결국 안희정으로 보수층에서 지지하게 되면 우리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뭐라고 했죠? 친문 내지 친노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나올 거 없이 똘똘 뭉쳐서 한 번에 끝냅시다 하는 그런 현상이 이와 같은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국 이재명 지사에 있던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결국 다들 분석은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한 108만 명 정도를 넘어서 150만을 넘어서 200만 정도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안희정 지사가 찻잔 속의 태풍을 넘어서 정말 허리케인급 역전승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그와 같은 정도를 모으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재인산성이 공고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 전 대표는 호남 공략에 치중하는 모습 시간이 좀 짧아서 짧게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 호남에 대한 게 그게 어찌됐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가 확실한 사람으로 하자. 그게 이제 문재인 쪽으로 산적 움직이는데 반문 정서를 바로 안희정 지사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상당히 수직 상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